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했을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몇 점 맞았는지 알아? 14점 맞았어. 그러니까 진짜 못했네. 대박. 또 왔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신명나게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마침 선생님이 오신 날 저희가 10만 기념으로 해서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저 처음 봐요. 저희도 너무 신기합니다. 다 독자님들 덕분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이 10만 기념한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네. 어떠셨나요? 친구들이 다 인스타로만 저를 봤는데 유튜브에서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유퀴즈 나가셔도 저희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인터뷰 보면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네. 같이 보셨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세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 망친 썰을 네. 인스타에 올려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해주신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요. 얘들아, 선생님이 수학을 맨날 잘했을 것 같아? 네. 아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첫 시험 봤어. 그때 몇 점 맞았게? 30점. 30점! 선생님이 딱 40점. 진짜 팩트로 딱 14점 맞았어. 나 1점 차. 와우! 선생님이 바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원이 아니라 과외를 시작해요. 1대1 과외를. 자, 근데 과외 선생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알아? 하면 잘할 수 있어. 여기가 0점이고 여기가 100점이야, 지원아. 근데 너는 지금 여기야. 자, 그 말은 너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완전. 띵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냥 그 생각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다? 오히려 좋아. 나 14점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이 5학년 때부터 무너진 이 수학 실력을 착착착 쌓는데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시간이? 1년 걸렸어. 선생님은 잘했지. 맞아요. 너네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도 할 수 있어. 알겠어? 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 시간이죠. 네. 그때가 날 1교시였어요. 아침에 애들한테 좋은 말 착 해줬더니 애들이 딱 좋아해요. 활력을 다 얻고 자 이제 수학 시작하자 할 때는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썰을 들려줬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했을 것 같아? 네! 이래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니야, 선생님도 5학년 때부터 좀 자신이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몇 점 맞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못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30점? 20점? 선생님이 14점 맞았어. 이러니까 진짜 못했네. 대박.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바로 과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 과외 선생님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지원아, 너가 이 0부터 100까지 있으면 넌 여기야. 엄청 낮지. 근데 여기 14점, 여기에 있다는 말은 너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뇌리에 탁 박혀서 진짜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게 어렵지만 9등급에서 5등급 가는 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그만큼 발전할 기회가 있고 그런 생각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라고 했더니 애들이 또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가 몰랐는데 이제 자신이 생겼어. 자신감이 생겼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 경험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수학 시간에 더 그런 사례를 들려줬던 것 같아요.
어려운 악기 연주할 때 좀 틀렸어. 또 끝까지 하는 아이에게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봤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늘 칭찬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얘기해 주시는 이유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책임감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는다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얘들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 끝까지 해.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포기가 학습된 아이들이 많아요. 역전의 묘미, 성공의 묘미를 느끼면서 내가 또 하나의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체육 시간에도 내가 지고 있어. 친구들하고 지고 있으면 아 우리 망했어 이런다거나 좀 수행평가를 봐도 앞장이 너무 어려워. 그럼 뒷장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포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인생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보물을 찾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보물이 나올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인생도 똑같이 우리가 하면서 당연히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고 얻지 못하든 그 자체로 보물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칭찬했을 때 아이들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 과정과 책임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서 좋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선생님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팔로워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지? 첫 번째는 운동이거든요. 살아가려면 체력이 필요한 건데 저도 몸이 진짜 약해요. 몸이 약한데 또 꿈은 많아. 욕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은. 맞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러닝을 한다거나 헬스를 한다거나 또 춤으로 유산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꼭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소를 먹어요. 여드름이 막 엄청 많이 났었을 때인데 운동하면서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싹 사라진 거예요. 피부에서 광이 나고 너무 상투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피부가 좀 면역력이 약해진다 싶으면 과자 끊고 샤브샤브 위주로 먹고 하면 진짜 좋아져요. 내가 거울 볼 때 행복해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잘 놀아요. 저를 위한 취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혼자 체스 두고 혼자 가위바위보하고 막 혼자 소꿉놀이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혼자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도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사람들한테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아도 내 시간 그 자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시간, 나와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또 새롭게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딸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김지원 선생님 같은 딸 낳고 싶다. 저런 딸 키우고 싶다. 막 이러면서 댓글 남기시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영향이 선생님을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치열하게 사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어른이 되고 나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어렸을 땐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와 함께한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나 혼자 있었으면 혼자 놀기에 고수가 될 수 있지. 근데 정말 치열하게 사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 인생은 왜 고난의 연속인가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른이 되어도 어른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도움을 요청했던 게 엄마 아빠인데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땠어요? 엄마 아빠의 라떼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아빠가 경찰 생활을 하셨어요. 작년 12월에 퇴직을 하셨는데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얼마나 힘든지 빨리 들어줘 봐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 길을 버틴 거잖아요. 아빠가 뭐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거기 나오면서 뚝뚝 울면서 나왔다. 뭐 범죄자한테 고소당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나는 아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디셨지? 이런 그냥 아빠가 겪은 일, 우리 엄마가 겪었던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열심히 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그 치열한 유전자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못 보낸 시간이 뭐 좀 속상하다거나 원망스럽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크네요, 선생님은. 네. 아이는 어떻게 키워도 부모의 진심이 있으면 잘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진심과 사랑, 그리고 희생, 그게 아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새학기 되면은 선생님이 또 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나눠봤어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건강한 개인은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할 수 있어. 근데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사과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건강한 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란 그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거, 용서해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품어갈 수 있는 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 전혀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우리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거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같이 안아주고 보듬어주면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교 생활 이것 정도는 준비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1, 2학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1학년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가방 스스로 싸기. 솔직히 이게 고학년이 돼서도 부모님이 가방을 써주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의 자립심을 위해서 무조건 가방은 스스로 싸고 아이가 안내장 스스로 확인해서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하기. 제가 1학년, 2학년 담임은 못 해봤어요, 아직. 근데 가끔 이제 복열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저랑 오디오가 겹쳐요. 선생님이 말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선생님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기. 똑같아요.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기, 경청하기.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식 때 꼭 필요한 알러지 기억하기. 담임선생님 물론 챙겨주시긴 하겠지만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걸러서 먹기. 이런 3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초등 고학년들은 어떤 걸 스스로 해보고 학교에 오면 좋을까요? 우선 3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신발끈 스스로 묶기.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신발끈이 풀어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신발끈을 못 묶어서. 그렇더라고요. 네, 신발끈 스스로 묶어야 돼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방 청소 스스로 하기. 가끔씩 사물함 검사를 하거든요. 애들이 가끔 교과서 꺼낼 때 보면 그 A4 용지 있죠. 네. 안내장, 학습지 이런 것들이 엄청 구겨져서 나오니까 맞아요. 애들이 스프링 달린 노트도 다 구겨져가지고 스프링이 다 덜렁덜렁해요. 근데 스스로 방 청소하기, 그리고 그 습관이 학교에까지 이어져서 사물함, 책상 및 가방까지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3번째는 이거를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문장 끝맺기. 문장 끝맺기. 네.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요구사항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되게 그렇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이렇게 제가 짚어주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문장을 끝맺는데 그 문장 안에 자기의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저 배 아픈데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훌륭한 아이들. 보통 선생님, 저 배 아파요. 이래요. 배가 아프구나. 너 지금 화장실 가고 싶구나. 이거를 제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스무고개를 하게 되는 거죠. 윗배가 아프니? 아랫배가 아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 화장실 가고 싶어요. 보건실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가 안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가도 돼요? 그치 잘했어 다녀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용건을 정확히 이야기해서 문장을 끝맺자. 이거
아이들이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선생님을 소개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인데 이렇게 SNS, 유튜브 플랫폼들 많이 이용하는 걸 부모님들은 또 걱정하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SNS, 유튜브 활용하는 것들 혹시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시간 제한은 그 학부모님들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지금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소비와 생산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게임만 하는 거는 소비지만 요즘 아이들은 또 자기가 영상을 올린다거나 제작하고 그걸 생산하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해요. PPT를 만든다거나 영상을 제작한다던가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던가 자기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이면도 건전하고요.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사이버 범죄거든요. 이런 교육을 모든 이제 학교에서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특히 요즘 오픈 채팅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돌 사진 모으는 그런 오픈 채팅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낯선 사람과 접촉이 되고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여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은 절제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내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정한 시간만큼 내가 행동하고 끊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절제고 그게 너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저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많이 긴장되실 텐데 긴장되기도 하는 만큼 설레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또 내 짝을 진실된 나의 친구를 만날까. 이번 셈은 얼마나 좋으실까. 이번에 무엇을 배울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새학기 첫날 교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 선생님 다시 모시고요. 슬기롭게 학교 생활하는 방법 얘기 들어봤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새학기 맞아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좀 내려놓고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